안녕하세요, 역사민입니다. 경제학에서 시장이 과열되어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간 상황을 버블, 즉 거품이라고 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파동, 18세기의 영국의 남의 거품 등에서부터 최근의 가상화폐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버블 사례가 있어왔지만 버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것은 20세기 말 일본 사회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 일본의 버블 경제입니다. 일본 버블 경제는 짧게는 1985년에서 1990년, 길게는 1980년에서 1992년까지의 일본의 비정상적인 자산 가치 상승 현상을 가리킵니다. 단 하나의 일본 기업 시가총액이 서독 전체의 주식시장 시가총액과 비슷했고, 이 시기 일본 도쿄의 땅을 모두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를 정도의 극심한 장기 불황에 빠져들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일본의 거품 경제가 어떤 배경에서 나타났는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JVC, 소니, 파나소닉, 토요타, 혼다, 캐논 등 일본의 전자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9년 2차 오일 쇼크로 유가가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유가의 상승은 제품 생산 원가의 상승을, 제품 원가의 상승은 물가의 상승을 가져왔고,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기축통화라고 여겨지던 달러의 가치도 급락하고 있었죠. 이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종식과 달러와 가치의 수호 기치 아래 기준금리를 1979년 12%, 1981년에는 무려 20%까지 인상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생산량이 1978년에서 1982년 사이 반토막이 나는 등 미국 내 제조업은 크게 휘청거리게 되고, 이것이 엔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던 방식으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던 일본의 상황과 맞물려 일본 수출 기업들의 매출이 급상승하면서 일본 전체의 수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의 호경기 이후로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나날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시장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2배 오를 동안 토지 가격이 무려 50배가 뛰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인들은 오르기는 해도 절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었죠. 재테크를 통해 거금을 벌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일본 전역에 투기 열풍이 시작되었고, 기업과 중장년층이 자산시장으로 대거 진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985년 본격적인 버블이 시작되기 전 일본은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엔저 정책을 바탕으로 수출이 크게 늘며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국가 내부에서는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 초 수출 강세로 빠르게 성장하던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해 성장에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만성적인 대일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 서독, 영국, 일본 재무장관들을 모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한 환율에 관한 합의인데, 이 합의 이후 1년 만에 엔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즉, 엔화 가치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곧 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져 달러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무역 악화로 경기가 둔화되자 일본 정부는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라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5%대이던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2.5% 선까지 떨어뜨렸고, LTV, 그러니까 부동산 감정가 대비 대출액은 200%까지 치솟기도 했죠.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그 지가의 2배까지 대출을 해주는 데다가 은행들이 대출 경쟁을 벌이며 너도 나도 돈을 빌려가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 대출이 급증하고 엄청난 액수의 돈이 각종 자산에 쏟아지게 됩니다. 일본 사회의 특성상 당시 은행 간부, 기업가, 그리고 이를 감시해야 하는 관료들이 서로 인맥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고 부주의한 대출이 넘치고 있었죠.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넣어놓은 증권사의 투금 계정 잔액은 1985년 9조엔에서 1989년에는 40조엔에 달했습니다. 당시의 일본인들은 기업의 현금 흐름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이렇게 불어나는 자산만을 보고 광적으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기업은 자산의 투자, 재테크 수익 상승, 주가 상승으로 인한 더 큰 재테크 수익이라는 순환고리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가는 끝을 모르고 상승했고, 일본 증시가 폭등하자 일본 정부는 NTT의 민영화를 시작합니다. NTT의 상장 시초가가 120만 엔이었는데 이틀 만에 25%가 상승, 2주 만에 2배인 240만 엔에 달했으며
1989년 연말에는 무려 400만엔까지 치솟아 시가총액 2,768억 4천만 달러로 전 세계 50대 기업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2위였던 IBM의 3배를 훌쩍 넘어 자릿수부터 다를 정도로 압도적인 1위였죠. 이 NTT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기준 세계 50대 기업 순위에서 50개 중 33개가 일본 기업이고 22위로는 일본 기업이 총 16개에 달했습니다. 일본 버블 경제가 절정에 달했던 이 1989년에서 1999년에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같은 니케이 지수가 무려 38,000을 넘길 정도로 증시가 미쳐 날뛰었습니다. 1985년 버블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 12,000선, 30년이 지난 2019년 현재가 22,000선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은 주식시장으로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토지 불패 신화에 따라 부동산에도 엄청난 자금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죠. 저렴했던 땅을 사놓으면 지가가 올라가고 토지를 담보로 지가보다 많은 자금을 끌어오고 다시 다른 저렴한 땅을 사고 지가가 올라가고 이 과정의 무한반복이었습니다. 도쿄의 미나토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광풍은 도쿄를 넘어 광역권 전체로, 광역권을 넘어 오사카, 케이안신, 나고야로 퍼져나갔고 결국 농촌을 제외한 일본 전역에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도쿄 지가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5배 이상 폭등했는데 이 중 1987년에서 1988년에 1년 동안 무려 3배가 뛰었습니다. 이때 미나토구의 토지는 평당 1,900만엔, 스기나미구는 350만엔, 오사카는 200만엔, 긴자는 무려 1억엔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유행하던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농담이 과장이 아닌 것이 천황이 사는 곳인 고쿄의 지가가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지가와 비슷했으며 일본의 1990년 부동산 전체 총액은 2,000조엔, 즉 2경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투자 광풍은 일본 국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해외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미쓰비시는 미국의 록펠러 센터를 매입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일본인, 미국인 투자자가 파트너십을 체결해 매입했죠. 그리고 소니가 컬럼비아 픽처스를, 파나소닉이 유니버셜 픽처스를 매입하는 등 일본의 버블 경제 자금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미쓰비시가 미국의 록펠러 센터를 매입한 날 미국에서는 일본이 제2의 진주만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해외 투자로 일본은 지금도 대외 순자산 및 외국 채권 규모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데 2위인 독일의 1.5배나 되는 걸 보면 정말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당시 일본 경제의 거품은 저금리로 시장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 주식 투기에 쏟아지고 안 그래도 크게 상승했었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더욱 오르면서 다시 수많은 기업과 개미들이 주식, 부동산 시장에 몰려드는 악순환 속에서 점점 더 크고 단단해져 갔던 것입니다. 나날이 치솟는 주가와 부동산, 넘쳐나는 돈. 당시 일본 사회는 여유, 자신감, 활력이 넘쳤고 밤이 되면 도쿄 거리는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 시기를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블 경제의 일본 시대상을 느낄 수 있는 당시의 모습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에 불었던 테마파크 붐입니다. 1987년 일본에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시간이 줄고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시기가 마침 버블과 겹치면서 일본 전국적으로 테마파크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대한 규모의 실내 스키장인 자우스, 세계 최대급의 워터파크인 오션돔 등등 여러가지 테마파크 및 박물관이 마구잡이로 세워지게 되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할 만할 것이 바로 하우스텐보스라는 곳입니다. 하우스텐보스는 나가사키에 있는 유럽식 테마파크로 여의도 절반 크기에 달하는 152헥타르의 부지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왕궁인 실제 하우스텐보스를 똑같이 재현, 나무 한 토막, 벽돌 한 장까지 모두 네덜란드에서 수입해서 지은 곳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들여 지은 만큼 당연히 입장료도 상당했는데 당시 입장료만 무려 2만엔에 달했는데도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또한 198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일본에 수많은 아이돌 스타가 등장했고 미래에 대한 낙관과 여유로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시티팝의 탄생 등 당시의 일본 문화에서도 버블 경제의 분위기가 잘 드러납니다. 애니메이션들도 디지털 방식이 아닌 셀 애니메이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돈으로 미친듯이 제작 인력을 투입하여 엄청난 프레임 수에 그 한 장 한 장이 미친 듯한 디테일을 뽑아내 지금 보아도 감탄이 나오는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넘치는 돈으로 전 세계의 명화를 싹쓸이하다시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에는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를 3,629만 달러에 낙찰받는 등 피카소, 르누아르를 비롯해 크리스티 경매장에 나온 미술품을 모조리 사들였죠.
이 외에도 버블 시대의 일본 사회의 모습을 알려주는 여러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일본의 투채널이라는 사이트에서 일본 네티즌들은 당시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호기로 술집 단골 아가씨에게 그 자리에서 가게 하나를 내주기도 했다. 면접만 보러 가도 교통비로 3에서 5만엔을 꽂아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면접만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100개 정도 회사 면접을 돌아서 중고차를 산 사람도 있었다. 고졸 20살 도장공, 목수 견습생 등 블루칼라 직종 비숙련자 급여가 월 40만엔을 넘겼지만 굳이 힘든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일손 부족으로 도산하는 회사도 있었다. 입사 시험 중 집으로 돌아갔지만 합격했다. 입사 시험 중 졸아도 합격했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한 경우 회사가 해당 인재를 하와이로 장기 여행을 보내주었다. 다른 회사에 취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물론 여비, 식비, 숙박비는 모두 기업이 제공하였다. 심지어 신입사원들은 이런 혜택을 그리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89년도 당시의 잡지에 여자들이 남자친구의 연봉은 2천만엔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인터뷰하고 있다. 정기 예금의 금리가 8%가 넘었다. 게다가 변동성 금리가 아니었다. 당시 일본이 이렇게 엄청난 수준의 경제적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이 시기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미래에는 경제적으로 일본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를 그린 1980년대 영화인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2019년의 LA에 자연스럽게 일본의 모습을 담고 있죠. 이 시기의 SF 영화들을 보면 미래 사회의 모습에 일본의 색채가 많이 보이며, 특히 상류층 집안을 일본적인 분위기로 묘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버블 경제의 엄청난 호황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지만, 그것이 버블인 만큼 엄청난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시의 일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현금 흐름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불어나는 자산만 보고 마구잡이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은 점점 부실해졌습니다. 언제든지 흑자도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또한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주요 대도시의 실수요자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근교 지역으로 계속해서 밀려났습니다. 기업이 공장을 확장하려고 해도 부지 가격이 높아 채산성이 낮으며 정부의 도시 재개발, 도로 건설 등에도 토지의 가격이 큰 문제가 되었죠. 이러한 문제를 느지막이 인지한 일본 정부는 1989년 소비세를 신설하고 금리를 인상합니다. 2.5%이던 기준금리를 1년여 만에 6%까지 무려 3.5%포인트나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89년에서 90년까지 땅값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은행의 대출 경쟁도 마찬가지로 여전했습니다. 다들 지금 상태가 버블이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점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출을 늘려나갔죠. 그러자 결국 1990년 4월 하시모토 류타로 당시 대장성 장관은 대출 총량 규제를 발표합니다. 대출 총량 규제는 한마디로 신규 부동산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발표 시점부터 6개월간 부동산 대출을 아예 금지했으며, 이후 3년 동안도 기존 감정평가액의 200%였던 LTV를 70%로 제한했죠. 부동산은 거래 액수가 매우 큰 만큼 LTV의 변동은 구매자 성향에 큰 영향을 주는데, 담보가치를 무려 130%포인트나 변동시키는 조치를 너무 쉽게 취하고 만 것입니다. 은행은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어서 다시 갚으라고 했죠.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또 다른 주식을 사고 땅을 샀던 투자자들에게는 채무를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마르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투기성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가 또한 대폭락했습니다. 은행 대출로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부동산 회사들과 건설 회사들이 일시에 무너지며 은행들에게 엄청난 부실 채권을 남기게 되었죠. 자산 거품 붕괴로 인한 단발적, 일시적일 수 있었던 경기 침체는 일본 정부의 불량 채권 회수에 대한 미비한 대응과 더불어 생산과 소비의 중심인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가 1992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장기화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태국에서 출발한 아시아 외환위기로 일본 기업의 동남아 및 한국 투자 자산이 대거 파산하면서 견실한 기업들도 줄도산,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했고, 1998년부터는 엔화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1996년까지는 부동산, 주식 리스크가 컸던 중소형 은행 증권사, 중소건설업체, 부동산 회사 등이 도산한 것이었으나 1998년부터는 대기업들과 일본 3대 증권사였던 야마이치 증권, 일본 최대 지방은행인 홋카이도 탁쇼쿠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도 쓰러졌죠. 이때부터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0%대 성장을 반복하는 등 고사 상태로 접어듭니다. 잃어버린 10년 혹은 좀 더 이후까지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이 시기인 것입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에서는 은행 17개, 신용금고 14개 등 124개의 금융기관이 파산합니다. 부동산은 15년 동안 마이너스 87.2%를 기록하며 폭락, 한때 20억 엔이었던 동경 도심의 한 아파트가 버블이 꺼진 후 1억 엔이 된 사례도 있죠. 버블이 무너진 여파는 계층을 가리지 않고 전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버블 당시 8천억 엔의 자산가였던 부동산 재벌은 100억 엔의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1억 명의 중상류층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중하류 계층의 규모가 늘어납니다. 자산이 크게 줄어든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임금이 계속 낮아지면서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경기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최상위 계층부터 저소득층까지 일본 사회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고 자살자가 급증했습니다. 1990년 일본의 1인당 GDP가 25,359달러인데 2018년에는 41,106달러입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30년의 세월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버블 붕괴로 인한 충격은 지금까지도 일본의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버블이 무너진 때가 에코 베이비붐 세대가 취업을 준비할 때라 많은 일자리가 필요했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급감해 취업 빙하기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렸죠. 이 세대 중 상당수가 나이가 들어서도 제대로 취업하지 못해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니트족으로 남아 현재에도 일본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으며 이 세대의 출산율 또한 매우 낮아 일본의 고령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에게 있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꿈 같았던 일본의 버블 경제는 말 그대로 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영상에 맨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예전부터 버블은 몇 번이고 있어 왔습니다. 버블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학자들이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몰두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일확천금의 꿈, 돈에 대한 사람들의 광기가 계속해서 버블을 만들어냈죠. 그렇다고 해도 역사 속의 버블 사례들이 전부 인간의 탐욕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태 당시 거품이 꺼지는 중 금리 인상과 대출 총량 규제 등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보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강력한 부양 정책을 펼치며 일본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죠.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일본의 실패를 교훈 삼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993년 일본 내각부의 연차 보고서에 적힌 글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버블을 통해서 공짜 점심은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경제의 대원칙이 재확인되었다. 버블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버블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커다란 비용을 치러야 한다.